커다란 창문을 열고 난 그냥 영화를 보네. 창밖의 영화. 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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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네임. 뭐죠?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you love me. 그 노래가 뭔지 모르겠어. 한 번이, 두 번이 될 거짓말.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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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say goodbye. 안녕하세요, 배우 주예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여름애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서은선입니다. 노래로 시작을 해봤네요, 오늘은. 낯이 있는데 이게 무슨 노래예요? 이거 뭐죠? 샤프 노래 아니에요? 샵이죠, 샵. 또 우리 이렇게 세대가. 그렇죠. 듣고 반가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1년에 샵 노래 몇 번이나 들으시겠어요? 해체했기 때문에. 네. 제목 이미 보셨겠지만, 네. 이 오프닝 안에 오늘 무슨 영화를 할지가 들어있네요. 네. 오늘은 저의 최애 영화인 Call Me By Your Name을 할 겁니다. 네. 그 전에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네. 그거 예린 씨가 소개해 주실래요? 네. 잠시만요. 핸드폰에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김혜원님, 정말 이름 들을 때마다 놀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도 많이 얘기해서 걱정 마세요, 김혜원님. 새로운 분이 또 메일을 보내주셨답니다. 꽤 긴 메일이 와서 네. 너무 반갑게 읽었습니다. 저희 이거 본명을 읽어드려도 되나요?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렉산드라 헤이거라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창밖의 영화 애청자 알렉스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영화 덕후이며 다양한 영화 평론 콘텐츠를 즐겨보는 편입니다. 얼마 전 기나긴 출퇴근길에 들을 만한 새로운 영화 팟캐스트를 찾다가 창밖의 영화 그녀 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첫 장면과 줄거리 설명부터 완전히 빠져들었죠. 그녀는 여러 번 즐겨봤던 영화였지만 세 분의 설명과 해석을 들으면서 왠지 다시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창밖의 영화라는 팟캐스트에 대해 궁금해져 첫 회인 혐오스러운 마치코의 일생부터 챙겨 듣기 시작했습니다. 팟캐스트를 들을 때마다 안 본 영화를 보고 싶게 만들고 본 영화를 다시 보게 만듭니다. 덕분에 최근 잘 몰랐던 한국 개봉작인 미스백을 너무 인상 깊게 봤습니다. 새 진행자의 케미도 너무나 매력적이고 좋습니다. 느낌표.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매회 친해지는 모습과 서로의 성격, 취향과 특징을 알아가는 모습이 너무 듣기 좋습니다. 주예린 배우님의 표정 연기, 물론 라디오로는 상상만 가능하지만, 그리고 서은선 감독님이 한 글자씩 틀리는 것과 세 분의 캬캬 웃는 소리도 제 출퇴근길을 훨씬 즐겁게 해줍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여성 영화 평론가의 목소리가 듣기 힘든 세상에서 창밖의 영화가 정말 소중하게 느낍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세 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작 드리고 싶습니다. 유명한 감독과 이슈가 많았던 영화인 만큼 세 분이 모두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여성의 시선에서 이 영화에 대한 의견이나 감성을 거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영화는 바로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영화고 여러 번 봐도 질리지 않는 영화입니다. 세 분의 인상이 어땠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럼 미국에서 계속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알렉스 드림. 와. 알렉스님 감사합니다. 정말 네. 와. 네, 정말 행복한 네. 거죠, 정말. 그죠. 네. 알렉스님도 저희한테 영화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약속드린 것처럼 순서는 조금 네. 시간상이랑 다를 수 있지만 네. 추천해주신 거 다 다룰 예정이니까 네. 걱정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네. 저희 그 청취자분들 통계 보면 미국이 꼭 섞여 있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당연히 포션이 제일 크고 네. 미국 뭐 베트남도 가끔 있고 캐나다, 독일, 벨기에, 네. 싱가포르. 맞아요. 그러니까
클릭만 해보신 분들 합치면 막 카자흐스탄, 뭐 이스라엘, 네, 되게 독특한 나라들도 가끔 섞여 있더라고요. 네. 미국에서 이제 매번 챙겨 들으시는 분이 누굴까 했는데 그러게요. 나타나셨네요. 알렉스님이셨네요. 네. 뿌듯해요. 맞아요. 네, 감사하고요. 기분 좋게 시작을 했네요. 14회죠, 오늘. 벌써. 네. 참. 저희를 설명하는 단어가 어색, 도란, 따스였잖아요. 근데 또 하나 늘었죠? 캘캘. 네, 저희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 어색, 도란, 따스, 캘캘. 네, 감사합니다. 더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렇게 해서 콜미 바이 유어 네임 들어가 볼게요. 두 분 보셨죠? 그럼요. 네. 이미 저희가 연말 특집으로 최애 영화로 공통되는 네. 하나의 영화가 바로 이 영화였어요. 네. 그만큼 저희의 취향을 다 만족시켜주는 네, 은성 감독님 눈이 아련하게 지금 눈이 완전 네. 다른 어디를 또 보고 계시는 갔어요. 걸까요? 네. 이런 영화입니다. 아마 저희 말고도 좋아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감독은 루카 구아다니노라는 이탈리안 감독이고요. 그리고 시나리오는 제임스 아이보리가 썼습니다. 감독도 하시고 시나리오도 쓰는 거장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각색을 맡으셨고, 왜냐하면 원작 소설이 있거든요. 그 원작 소설은 안드레 에치먼이라는 작가의 동명 소설이 있습니다. 2007년에 출판이 됐고요. 이 안드레 에치먼은 카메오로도 나와요. 이 영화에. 어디요? 게이 커플? 네, 맞아요. 게이 커플 중에 키 통통하신 작은 쪽. 분홍색 말고. 네, 진짜? 그러니까 키 큰 분이랑 작은 분이 커플인데, 네, 거기서 안드레 에치먼이 나오십니다. 그런데 감독 루카 구아다니노와 제임스 아이보리는 이제 오픈한 게이고요. 네. 안드레 에치먼은 왠지 게이일 것 같지만, 네. 그리고 이 소설이 게이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러나 가정이 있고 아들이 여러 명 있는 아버지입니다. 이 영화는 사랑 이야기고요. 루카 감독은 전작 I Am Love에서 이미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에 대한 탐구를 굉장히 우아하게 선보인 바가 있어요. 저도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2009년 작품인데. 네. 그리고 비거 스플래시라는 전작도 있고, 요거는 조금 성향이 다른 스릴러, 네, 서스펜스가 있는 영화였는데, 또 2017년에는 콜미 바이 유어 네임으로 굉장히 핫한 감독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네. 주연은 티모시 샬라메, 아미 해머, 마이클 스탈버그, 아미라 카서, 에스더 가렐, 이렇게 외에도 많은 배우들이 나오고 있어요. 시작하기가 아깝다, 이 영화가 약간. 그게 뭔가. 은선 씨가 이제 오프닝 먼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오프닝 장면이요? 네, 네. 시작 어떻게 되나요? 조각상의 사진들로 시작을 하죠. 총 20컷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와, 그 지나가는 장면이 네, 지나가는. 오프닝 크레딧이 네. 20컷이구나. 이때 오프닝 크레딧도 뜨고 있고요. 네. 이 크레딧 안에서는 유일하게 안 뜨는 정보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영화 제목은 안 떠요. 마지막에 뜨는구나. 네. 그리고 제대로 분석하셨어요. 디테일하다, 이제 디테일하다. 오프닝 요정. 네. 네, 그리고- 오프닝 요정 굉장히 자신감 있어요. 이제 무슨 요정인지 확실히 아셨죠? 오프닝 요정이 근육이 붙어 있어요. 요정인데 어깨가 넓어졌고요. 이때 또 경쾌한 클래식 피아노 음악이 들려옵니다. 존 애덤스의 할렐루야 정션? 네. 네, 1악장이 흐르고요. 굉장히 좀 산뜻하고 경쾌한 리듬인데요. 피아노 2대에 이어진 곡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때 이 20장의 사진이 모두 조각상을 찍은 사진들이고, 뭐 그 사진들 옆에는 뭐 고지서도 있고 동전, 편지, 타자기, 페이퍼, 꽤 여러 날들이 지난 듯한 것을 암시하는 듯한 어떤 시간의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방금 뭐라고 하셨죠? 그 피아노 곡에 대한 느낌을 뭐라고 하셨지? 산뜻하고 경쾌한 산뜻하고 리듬. 경쾌하다. 네,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저는 청량하다라고 음. 했고 힘이 느껴져서 감각이 깨어난다. 음악을 들으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린 씨는 오프닝 크레딧 어떠셨어요? 그냥 딱 모든 감각을 사로잡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이렇게 이 영화는 시작부터 예술 작품, 음악, 그리고 굉장히 멋진 캘리그라피들, 그러니까 크레딧 네임들이 다 캘리그라피로 손글씨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만 봐도 영화의 분위기가 아주 세련되고 아름다울 것 같다라는 암시가 되어 있어요. 네. 네. 이렇게 화면이 전환이 되면 이제 1983년 여름 북부 이탈리아 어딘가라는 정보가 나오죠. 자막으로. 83년. 83년 여름이죠. 제가 태어난 해. 네. 정말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일어났네요. 어느 날 한국에서 예린 씨가 태어났고 여름에는 여름에 태어나셨나요? 봄에요. 그래도 계실 때예요. 그래도. 네, 계실 때요. 그러면 이제 정보가 나오고 첫 번째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소녀예요. 네. 한 소녀가 침대에 기대 있고 그녀는 마르치아입니다. 네. 에스더 가렐이 연기를 하고요. 이제 마르치아 옆으로 옷가지가 막 날아들어요. 한 소년이 옷장에서 옷을 꺼내고 있는 거죠. 근데 소년은 윗도리는 입지 않고 얇은 금목걸이를 하나를 하고 있는데 한 10대 후반 정도 되는 좀 어린 티가 나는 마른 체구의 소년이에요. 소년의 이름은 엘리오고요. 티모시 샬라메가 연기합니다. 이 소년의 등장. 네. 별로 하는 건 없는데 확실히 눈을 사로잡지 않으셨나요? 제가 또 너무 또 편애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때 자갈밭 위로 초록색 빈티지 자동차가 도착을 해요. 네. 그 소리를 들은 엘리오는 침입자다 하고 불어로 말해요. 표정에는 장난기가 묻어나고요. 엘리오는 2층의 자기 방 창문에서 이제 막 도착한 사람을 내려다봅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키가 큰 젊은 남자고 하늘색 셔츠를 입고 있어요. 네. 이 남자는 올리버고요. 아미 해머가 연기합니다. 네. 그의 여름 손님이죠. 그렇죠. 아. 실제로 아미 해머 키가 195 정도 돼요. 그 티모시 샬라메가 180 되거든요. 그런데 아미 옆에 있으면 체구가 작아 보이는 느낌을 주죠. 그래서 올리버를 반겨주는 이제 엘리오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진보다 훨씬 크시네요. 이래요. 그러니까 올리버가 사진에는 다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문제죠. 하고 농담을 해요. 이게 첫 번째 대사 같아요. 뭐 피곤했냐 뭐 이런 가벼운 대사 후에 성격을 조금 보여주는 엘리오는 올리버와 부모님이 나누는 대화를 엿들으면서 자신감 넘치네 하고 또 말해요. 네.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엘리오도 아래층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처음으로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눕니다. 네. 일반적인 인사하고 함께 악수를 하는 장면이에요. 네. 엘리오는 올리버의 짐을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고 올리버도 엘리오를 따라서 올라갑니다. 알고 보면 올리버는 엘리오의 방에 머물게 된 손님이고요. 엘리오는 올리버에게 방을 내주고 옆방을 쓰게 된 거예요. 올리버는 지쳤는지 그대로 침대에 쓰러져 버리죠. 네. 그래서 올리버가 자기 침대에서 잠을 자는 동안 엘리오는 옆방에서 헤드폰을 끼고 악보에 편곡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영화 초반부인데요. 엘리오라는 소년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일단 마르치아와 불어를 했고요. 올리버와는 영어를 하고요. 이곳은 이탈리아니까 이탈리아어도 할 줄 알고요. 또 방에는 기타가 있고 편곡 작업을 하고 뒤에 나오지만 피아노도 굉장히 잘 쳐요. 아버지는 고고학 교수인데 매년 여름에 6주 동안 젊은 학자들을 초청해서 숙식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올리버는 이번 여름의 손님인 거죠. 이처럼 엘리오의 삶은 예술, 지적인 대화, 아름다운 집과 자연, 여유로운 마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침 식사 풍경만 봐도 엘리오가 얼마나 풍요롭고 따뜻한 분위기를 누리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다정한 부모님, 신선한 음식들, 또 무뚝뚝하지만 엘리오를 아끼는 가정부 마팔다. 네. 매력 있지 않나요? 네. 마팔다. 둘러앉은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그런 식사를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올리버도 드디어 첫 아침 식사 자리에 나타납니다. 큰 키에 잘생긴 외모,
엄마는 항상 무비스타 이렇게 부르죠. 네. 그러니까 정말 배우처럼 잘생긴 외모에 말투도 되게 자신만만한 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에 비해서 반숙계라는 또 되게 못 가요. 약간 애기 같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능숙한데. 잠깐 근데 그 반숙계란을 잘못 삶은 거 아니에요? 마팔다가 잘 까지게 식초를 넣었어야죠. 근데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뾰족 나온 부분을 네. 마팔다가 깨주잖아요. 근데 이게 힘 조절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탁 치니까 그 계란이 확 바스러지죠. 그러니까 힘이 좀 좋은 것 같고요. 그 섬세하게 까야 되는구나. 톡톡해가지고 조금만 구멍을 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기 그런 대사 하잖아요. 너무 막 허겁지겁 네. 그 계란을 맛있게 먹으니까 하나 더 먹어요. 하나 더 먹어요. 이러니까 이러죠. 저는 저를 잘 알아요. 저는 하나를 먹으면 2개를 먹고 싶고 2개를 먹으면 3개를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까가지고 반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너무 조금 먹었어. 미국 문화에는 유럽 문화죠. 이게 유럽 문화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프랑스 문화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약간 그런 거에 어색한 미국인의 모습? 네, 뭐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투박하고 귀여워. 캐주얼한 그 귀여워했잖아요. 그 뒤에 하트가 보였어요. 저는 약간 젓가락 주고 싶은 심정 있죠. 젓가락질 서툴게 얼마나 하는 거 보고 못할까. 싶은. 김치 가져다니면. 그러니까 엘리오가 보다 섬세한 그런 섬세한 유럽 문화나 섬세한 분위기에 익숙한 것 같고요. 이 올리버는 굉장히 지적인, 여긴 잘 안 나오지만 교수거든요. 나이가 어리지만. 네. 그런 사람이지만 어떤 면에선 되게 좀 투박하기도 하고 네. 네. 그런 사람이죠. 엘리오는 아직 길을 잘 모르는 올리버를 위해서 함께 외출을 해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이탈리아의 시골길, 한적한 마을을 함께 달리는데요. 이 풍경은 영화 내내 볼 수 있죠. 네. 배경이 여름이다 보니까 두 사람은 주로 반바지를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 이 셔츠에 반바지라는 심플한 옷차림 하지만 색배합이 참 아름다워요. 진짜. 네, 그래서 이 여름 패션 또한 영화를 보는 재미를 만들어줍니다. 네. 영화는 엘리오의 시점으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처음부터 엘리오는 올리버에게 끌려요. 네. 그래서 잠시만요. 영화는 그러한 감정의 흐름을 따라가고요. 엘리오가 올리버를 눈으로 보고 있건 보고 있지 않건 늘 의식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요.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를 좀 떠올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짐작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눈이 어디를 향해 있건 마음은 항상 상대방을 따라다니잖아요. 그런 모습을 담아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리버는 엘리오의 시선에 잘 잡히지 않고 마음을 읽어내기도 참 힘든 상대이기 때문에 엘리오의 마음은 점점 더 올리버에게 사로잡혀요. 영화는 주로 엘리오의 시점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올리버의 마음이 어떤지 관객 역시 엘리오처럼 궁금하고 헷갈려요. 두 사람은 좋아한다는 고백이나 어떤 연인다운 스킨십은 없지만 올리버 역시 엘리오를 의식하고 있다는 느낌은 전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올리버가 엘리오에게 먼저 마을에 가자는 제안을 하게 되고 두 사람은 수수께끼 같은 대화를 시작합니다. 1차 세계대전 기념비 앞에서 엘리오가 관련된 정보를 막 말해주니까 올리버가 너는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오가 진짜 중요한 건 하나도 몰라요. 이렇게 말하고 어떤 거? 하고 물으니까 당신도 알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기 신음소리는 조금 자제해 주세요, 은서 씨.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둘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이 기념비라는 거대한 기념물 앞에서 울타리가 둘러져 있잖아요. 거기를 같이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서로에게 멀어지면서 대화를 진행을 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 멀어지다가 원이니까 다시 만나게 되는 구조죠. 이제 계속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는 건데? 당신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그 올리버가 내가 짐작하는 그 얘기가 맞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미묘한 대화 속에서 올리버 역시 엘리오의 마음을 알아채고
있음을 관객도 알게 돼요. 하지만 올리버는 엘리오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엘리오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공간으로 올리버를 초대합니다. 혼자서 책을 읽으러 가는 맑은 샘인데요. 그곳에서 엘리오는 다시 한번 올리버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요. 마치 그 샘에 고인 투명한 물처럼 순수하게 자신을 표현을 해요. 올리버는 우회적으로 엘리오의 마음을 거절하지만 관객들은 겉으로 표현되는 것과 달리 올리버 역시 엘리오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탈리아의 여름 안에서 그들이 서로를 물들여가면서 사랑으로 피어나는 과정을 보게 돼요.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생애 처음으로 사랑을 경험하는 17살 소년 엘리오. 엘리오보다는 어른이지만 그 또한 사랑 앞에서는 서툴기만 한 24살 청년 올리버. 두 사람은 서로를 자신의 이름으로 부르며 작은 세포 하나까지 연인에게 스며들고자 합니다. 이 푸르른 여름의 끝에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기까지. 네. 한박 웃음. 네, 겨울이지만 여름이 된 것 같은 네. 따스한 분위기가 이곳에도 흐르네요. 네. 이제 우리가 바꾼 포맷대로 한다면 각자 한 줄평 5자. 하지만 전 5자를 못 태우고 있고요. 부터 시작을 해서 자신의 이야기, 영화를 어떻게 봤는지를 풀어가려고 해요. 오늘도 5자인가요? 예린 씨? 네. 역시. 은선 씨? 저도 5자. 와! 항상 지켜주시네요. 네. 저 줄였어요, 하나. 6자. 네. 이번 편 끝날 때쯤이면 5자 될 수 있을 것 한자 같아요. 나중에. 네. 한자. 은선 씨부터 해보실래요? 네, 저는 다정한 침대. 다정한 침대. 네. 어디에 집중해서 보셨는지 느껴지네요. 네. 좋네요. 네. 예린 씨는? 저는 자연의 미학. 자연의 미학. 네. 또 어디에 집중을 하셨는지 느껴지고요. 네. 저는 6글자. I, L-E-O-U. 네, 엘리오는 사랑이다. 저는 좀 엘리오에 집중해서 본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영화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늘 하던 거랑 다를 바가 없지만 네. 약간 그 코너를 이름을 만들었죠. 뭐 은선 씨가 말할 때는 창밖의 감독, 예린 씨가 말할 때는 창밖의 배우. 네. 그러니까 감독의 눈으로 본 영화, 배우의 눈으로 본 영화. 네. 저는 창밖의 관객으로 하겠습니다. 네. 싱송라로 할까? 싱어송라이터? 창밖에 싱송라. 뭐 하는 사람이죠? 싱송라. 네, 괜찮은데요? 네, 관객이지만 싱송라로 또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린 씨부터 해보실래요? 창밖의 배우? 창밖에 배우요? 저 근데 배우 얘기만 할 필요는 없지만 네. 그냥 예린 씨가 본 영화에 대한 감상? 그냥 영화에 대한 감상이. 연기 얘기는 배우 얘기는 나중에 인물 얘기를 하면서 조금 네. 나중에 해야 될 것 같고 자연의 미학 해시태그 자연의 미학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종류의 영화는 아니에요. 콜미 바이 유 네임이. 그래요? 네. 저는 약간 스토리라인이 좀 더 분명하고 탄탄하게 있는 그리고 관계의 미묘함보다는 인물 하나하나에 약간 깊은 내면을 파고드는 그런 이야기를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보고 나서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분명히 뭔가가 좋은데 내가 뭐에 이렇게 이끌리는 건가? 라고 찾다 보니까 이게 머리가 아닌 감각을 자극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안에 이 영화가 자리를 자꾸 스며들게 된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냥 말 그대로 자연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을 제 인생의 모토로 삼고 있기도 하거든요. 말 그대로 자연을 보자면 이 영화 안에서는 뭐 햇빛, 풀, 나무, 과일, 새소리, 물, 그리고 인간의 뻘거벗은 몸 이런 것들이 꾸미지 않은 모습에서 그런 아름다움이 적나라하고 또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게 담겨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영상미가 되게 좋은 영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인생의 모토인 자연스러움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저는 그 자기가 느끼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아가서는 내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를 자연스러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영화 후반부에 나오는 아빠의 말대로 본성을 받아들이는 태도, 솔직하게 삶을 대하는 태도와도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보여지는 데 익숙하고 서로를 평가하고 평가받는 데 익숙한 인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 속의 인물들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이러한 자기네들의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면서 산다는 건 굉장히 아름답고 또 용감한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깊이 의미가 있게 다가온 영화였던 것 같아요. 자연의 미학 안에 그 사람들도 이제 속해 있는 거네요. 네. 네. 우리도 자연의 일부로 봤을 때 그 미학이 느껴지는. 네. 저랑 감상이 좀 비슷하신 것 같기는 해요. 은선 씨도 연결하실 게 있으세요? 아니면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가 저의 취향 영화고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영화라서 이걸 오히려 다루기가 좀 설명하면 좀 이렇게 훼손될까 봐 그런 느낌도 있을 정도로 참 좋아했어요. 저는 이 영화가 사랑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인물과 대사는 물론이고 계절, 배경, 뭐 소품 하나하나까지 엘리오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그런 순수한 사랑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자연이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랑 연결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영화가 왜 이렇게 아름다운가? 저만 느끼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이 영화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언젠가 제가 여름을 좋아한다. 네. 언젠가 얘기할 일이 있을 거다 이랬는데 그 얘기를 오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영화는 83년의 여름에 6주간 진행되는 정말 여름의 진수를 보여주는 영화거든요. 여름이라는 계절이 낮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햇살이 가득하고 모든 걸 다 드러내게 만드는 계절 같아요. 그래서 햇살이 구석구석 다 비쳐들면 감추려고 했던 것들이 다 또렷하게 드러나요. 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발견을 이끌어내는 계절 같아요. 근데 사람들도 옷 속에 숨겨놨던 자기 피부를 드러내잖아요. 네. 그리고 그 피부 위로 햇빛이랑 바람을 스미게 만드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연이랑 인간이 가장 맞닿을 수 있는 계절이 아닐까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린 씨랑 참 비슷해요. 여름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솔직함. 네. 그런 매력, 그리고 태양과 빛 속에서 그 식물들이 여물잖아요. 그런 네. 강한 생명력. 그 두 가지가 제가 좋아하는 특징 같아요. 그래서 흔히들 뭐 청춘의 비유를 하잖아요. 여름이란 계절을. 근데 이제 Call Me By Your Name 엘리오는 바로 이 청춘과 사랑 그 두 가지를 이제 보여주는 인물인데요. 이 엘리오가 마주하는 감정도 여름의 생명력이랑 참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리버를 향한 본능적인 끌림, 도무지 숨길 수 없이 자라나는 마음, 그 온몸으로 다가가고 싶은 어떤 센슈얼한 욕망, 그리고 이제 막 나뭇잎이 자랄 때 그 열이지만 아주 푸르르잖아요. 네. 그러한 신선함. 동시에 여름은 반드시 끝난다는 걸 아는 데서 오는 슬픔. 그 모든 감정이 티모시 샬라메라는 배우의 탁월한 연기, 그리고 아미 해머와의 케미, 이탈리아의 여름 풍경, 자연스럽고 세련된 연출, 음악까지 더해져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습으로 섬세하게 담아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랑을 알고 싶으면 Call Me By Your Name 봐라라고 저는 말해주고 싶어요. 감독은 엘리와 올리버를 하나의 틀에 가두지 않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지켜봐주고요. 그래서 그러한 열린 태도가 관객들의 마음에 장벽 또한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렸던 순수함이나 정직함 이런 감정들을 이 영화들을 보면서 느끼게 돼요. 네. 저는 때로는 이 티 없이 솔직한 태도가 인간을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또 존엄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좀 두 분에 비해 굉장히 짧게 준비했는데 침대니까 네. 무엇에 집중했는지 다섯 좌표 네, 다정한 침대죠.
저는 근데 이 5자 평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되게 쓰고 싶으면서도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다정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영화를 2번 보니까 침대가 바뀌더라고요. 아시나요? 오프닝에서 보면은 마르치아가 싱글 침대에 혼자 누워있고 그땐 침대가 나눠져 있거든요. 나눠져 있고, 그쵸? 근데 올리버가 자기 방을 쓰면서 침대를 붙여놔요. 네. 그리고 엘리오를 초대하죠.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참 다정하죠. 그런 부분들이 전 눈에 딱 띄어가지고 다정한 침대라고 했고요. 2분이 얘기해주신 부분들 저도 다 공감하는 부분 너무 많고 저는 이 영화가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내포된 따뜻한 감정이 좀 고스란히 담겨있는 영화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첫 만남, 또 사랑에 빠지고 살펴보게 되는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모습들, 그리고 그날의 대화, 그날의 날씨와 장소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여서 특별하게 기억되는 모든 것들. 저는 이런 것들이 영화에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영화를 저도 한 3번 정도 봤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빠져들어서 봤고요. 3번째 봤을 때는 몇 번씩 막 이렇게 돌려봤어요. 그러니까 구간 반복이라고 하죠.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잠깐 내가 눈을 깜빡이는 사이에 놓친 것 같아요. 이 감정을. 그러면 돌려가지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니까 너무나 기억하고 싶고 막 새겨놓고 싶은 장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좋은 연출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공간의 분위기를 잘 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딱 그런 연출과 너무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모든 그 분위기를 정말 고스란히 담아낸 영화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어떤 그 본질 이야기 하셨는데 그 안에 저는 다른 무엇보다 좀 따뜻한 감정이 많이 드러났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따뜻한 감정 안에는 분명히 저는 슬픔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그렇게 봤네요. 네. 다들 참 좋게 봐. 근데 정말 장면 하나하나가 버릴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진짜처럼 보여요. 맞아요. 그게 너무 대단한 것 네. 같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담아내는데 꾸며진 느낌이 아니라 정말 진짜 같은 느낌? 게다가 시간차를 많이 두고 있잖아요. 83년이니까. 그런데 그때 시대의 느낌도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81년이 한 번이 나오죠. 네. 그게 네. 그림. 달력이 아니라 원작에 나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원작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네. 81년이라고 써있는 액자는 뭐냐면 그 3년 전에 다른 손님이 주고 간 액자예요. 근데 엘리오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올리버를 통해서 처음으로 첫사랑에 빠지는 건 맞지만 그 3년 전부터 자기를 의심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막 교류도 없었어요. 근데 그 액자를 주고 간 손님이 있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소설 속에는 올리버가 그 액자를 가지고 가요. 근데 스포일러 같다 이거는. 왜냐하면 원작에는 네. 그 영화 뒷이야기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거는 절대 말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읽어보세요. 저 중간까지 읽었거든요. 네. 아직 안 나왔어요. 그 장면이. 네. 저는 그 1981년이 액자라고 못 봤고, 그러니까 소품이라고 못 봤고, 진짜 화면 속에 나타나는 그 시인 줄 알았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뭐지? 그게 약간 어둡침침해서 그림도 약간 추상화 같은 거라. 좀 맞아. 그리고 크레딧이 그냥 진짜 손글씨. 네. 손글씨처럼 써 있어가지고 맞아요. 글자 체가 좀 비슷한 느낌이었네. 저도 이 영화를 7번 봤거든요. 진짜 좋고. 너무 많이 봤죠. 네. 아, 좀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나른하죠? 햇빛 날에 누워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 네. 이제 또 돌아가면서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린 씨는 또 어떤 이야기 해보고 싶으세요? 그냥 약간
올리버의 성장하는 과정들 그리고 엘리오 그죠? 엘리오의 성장하는 과정 올리버를 향한 자신의 감정을 감당하지 못해서 본의 아니게 밀당을 하면서 방황하는 모습들 이런 게 좀 예술적으로 묘사가 된 것 같아요. 피아노 연주하면서 삐딱한 모습 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그 장면 명장면이에요. 피아노로 밀당하죠. 그죠. 그러니까 밀당하는 거는 너무 이제 흔한 일이잖아요. 연인 사이에서도 썸 탈 때 그러는 것도 썸이라고 표현하고 밀당이라고 표현하니까 갑자기 확 뭔가 저급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너무 웃기다. 근데 카톡 사진 바꾸고 밀당한다고 읽고 대답 안 하고 뭐 이러는 거. 근데 그게 너무 그러니까 너무 예술적으로 표현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밀당 되게 안 좋아해요. 근데 이 영화 2시간 넘는 영화 중에 1시간을 밀당을 해요. 네. 네. 그쵸. 처음 이제 섹스를 하는 장면이 1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오거든요. 네. 영화의 반을 지금 뜸들이면서 보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면서 빠져들게 볼 수 있었던 그런 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그 밀당이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닐까요? 왜 약간 너의 마음을 좀 뭐랄까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물러나면서 좀 갖고 논다고 해야 되나? 여튼 그런 밀당은 별로잖아요. 네. 근데 너무 상대를 생각하고 걱정하면서 배려하는 밀당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게 그렇게 좋게 와닿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가 있었죠? 상대를 생각하면서 하는 밀당? 바흐 연주는 그건 아니었잖아요. 올리버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올리버가. 엘리오는. 그래요? 올리버는 배려했다고 전 생각해요. 어쨌든 나이도 훨씬 어리고, 네. 또 자기는 육주에 떠나갈 사람이고, 더 많은 혼란을 주고 싶지 않은. 근데 그래서 저는 이게 영화를 여러 번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올리버 생각하면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면 엘리오는 자기를 다 표출하고, 자기가 그 사랑의 중심으로 첨벙하고 뛰어들어가서 네. 또 슬프지만 누리는 게 있는데 이 올리버라는 사람은 그 1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겪었을까? 더 많은 고뇌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그 관점으로 봐도 영화가 정말 좋거든요. 저는 되게 궁금해졌던 게 둘이 처음으로 섹스하는 날 그러니까 올리버가 정호가 아니죠. 자정에 만나자라고 쪽지를 보내고 네. 그 시간을 진짜 더디게 지나가는 그 묘사가 되잖아요. 그 사이에 엘리오는 다른 여자와 섹스를 하죠. 올리버는 나가 있잖아요. 그리고 밤에 들어오잖아요. 네. 밖에서 뭐라고 왔을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엘리오가 집안에서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방황하는 모습들은 적나라하게 그려지는데 과연 보여지지 않았던 올리버의 그 하루는 어떻게 채워졌었을까?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소설에서는 올리버는 여자들을 만난 게 아니라 혼자서 가는 바닷가 앞에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가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 게다가 애써 그 집을 잠깐 나가려고 자전거 타고 나갈 때 엘리오의 그 여자친구가 들어오잖아요. 매번 그래요, 매번. 네, 마주치잖아요. 처음도 그러잖아요. 처음에 첫날 처음에도. 올라올 때도 계단에서 마르치아가 내려와서. 그 어떻게 보면 오늘 D-Day 이렇게 불완전한 10대 청소년이 분명히 굉장히 방황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낼 걸 아는데 그때 또 여자친구가 오는 거잖아요. 둘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한데 그걸 보면서도 자기는 이제 밖에 나가서 뭐든 하고 돌아오고 그때 돌아오고서는 밤에 딱 그 발코니에서 만나면서 네, 딱 그 첫 마디가 Glad you came 이랬나? 그 엘리오에게도 그 모든 방황의 순간들을 뭔가 사랑으로 그냥 감싸주는 듯한 느낌이 딱 드니까 너무 따뜻했어요. 그 장면. 네. 저 책도 보고 저는 엘리오가 어쨌든 올리버를 굉장히 의식하고 배려한다고 아무튼 생각을 했는데 엘리오가? 네, 엘리오의 시점에서 저는 이 영화 처음에 소설 안 보고 봤었을 때 그 화장실에 널어진 그 수영복 인서트가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 수영복에 관련해서 소설에 좀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빨간 수영복이랑 뭐 노란 수영복 그리고 초록 수영복이 영화 안에서는 이제 새 인서트로 딱 나오는데 소설에서는 뭐 하나 더 있더라고요. 파란 수영복. 근데 저는 이게 소설을 보지 않고 그냥 장면으로 봐도 그러니까 영화 안에서 인서트를 진짜 보통 이제 인서트를 설명을 좀 더 부각하기 위해서 많이 쓰이는데 그게 아니라 되게 감각적으로 찍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바로 그 서로 수영하러 갈래 하고선 올리버가 수영복을 갈아입는 모습을 이제 얼핏 보게 되잖아요. 네. 엘리오가. 그러고 나서 수영하러 가는 장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미 수영을 다 하고 와서 널어놓은 그 수영복 3가지 인서트가 나오는데 이제 한 3일이 지났다는 거죠. 매일 다른 수영복을 입었을 테니까. 그때 이제 그 소설 속에서는 이제 빨간 수영복 같은 경우에는 대담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날이에요. 이날은 엘리오가 생각하기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겠다. 거리를 둬야겠다. 그러고 노란색 수영복을 입었을 때는 활기차고 유쾌하지만 그래도 가시돋친 말을 하는 날이라서 적당히 거리를 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초록색 수영복을 입은 날은 온순하고 호기심도 많고 말도 많고 밝다 하면서 그 구절이 되게 좋았어요. 항상 그러면 안 되는 걸까?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수영복의 색깔을 보면서 영화를 봤죠. 둘이 같이 있을 때 올리버가 입은 수영복일 때 엘리오는 어떤 태도를 보고 있을까. 그래서 정말 보니까 빨간 수영복 있을 때는 별로 말 안 걸고 빨간 수영복 머리 뒤집어 쓰죠. 엘리오가. 하지만 엘리오가 가장 끌린 건 빨간색이죠. 자기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네. 초록색일 때 제일 다정해요. 네, 그래서 보면은 뭐 노란색 수영복일 때 어떤 태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상상을 해서 하는 장면들이 소설을 읽고 영화를 보니까 더 재밌게 볼 수 있더라고요. 그 초록 수영복 장면 중에 소설에는 없고 영화에만 있는 장면인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면이 굴러떨어지는. 네. 거기서 조그만 풀이죠. 네. 조그만 풀에 그 누워 있어요. 네. 그 난간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게요. 뭐라 그래야 거기에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네. 자기 감정을 감추고 있는 거죠. 눈을 가리고. 그래서 엘리오한테 이거 읽어봐 줄래? 이러면서 말 안 되는 것 같아. 이러니까 엘리오가 이렇게 읽어주더니 뭐 쓸 때는 그때 당시에 말이 됐나 보죠. 이러니까 여태까지 들은 것 중에 제일 친절한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친절하다고요? 이러니까 더 대꾸하지 않고 갑자기 굴러서 물을 들어가 버려요. 올리버가. 저는 그 장면이 올리버의 수줍음? 그리고 막 자기를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키 190 넘는데 키 190 넘고 어른이고 교수인데 그 소년 앞에서 무력해지는 자기 모습을 그렇게밖에 감출 수 없는 남자의 마음? 이런 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물에 이렇게 잠수돼 있는 그 모습을 엘리오가 이렇게 보죠. 영화 보면은 좀 이렇게 겹치는 장면들이 덜어 있지 않나요? 저는 그 장면 보면서도 겹치는 장면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장면? 굴러떨어지는 장면. 굴러떨어지는 장면? 저는 처음에 올리버가 와가지고 엘리오의 침대에서 엎드려서 눕잖아요. 탁 하고. 네. 저는 그 장면이랑 되게 겹쳤거든요. 아, 그때도 감추려고 엎드린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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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에 그냥 이렇게 누워서 잤어도 되는데 굴러떨어지듯이 엎드려가지고 침대에 엘리오의 침대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엘리오의 침대에 그렇게 근데 말이 되네요. 네, 굴러떨어지듯이. 근데 이 영화가 맞아, 말이 된다. 그런 식의 겹치는 어떤 장면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섬세하게 잘 좀 짜여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믿으세요? 첫눈에 반하는 거? 그럼요. 이게 생략돼 있는데 영화에는 지원서를 보내잖아요. 거기에 사진을 분명히 붙여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설에는 그 사람을 뽑을 때 엘리오가 많이 관여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오는 이미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되게 증명사진처럼 찍지 않아서 사진을 보내는 장면이 있거든요. 소설에. 이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프로필을 갖고 있고 그거를 설레하면서 기다렸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눈을 봤을 때 당연히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리고 올리버도 보자마자 끌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정말 관심 있게
다가서면 그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그 에너지가 순수하고 맑다면 더 흔들리게 돼 있잖아요. 저는 엘리오의 그런 전달을 첫눈에 받지 않았을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엎드려서 그냥 자기를 감추려고 해버리는 장면이 굉장히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이 영화 너무 엘리 옷 어디서 샀는지 너무 궁금해요. 엘리오 옷은 프로듀서 옷들이래요. 거의. 아 그래요? 네, 프로듀서가 갖고 있던 옷을 라코스테랑 그런 그냥 가져다 입었고 새로 산 게 아니라. 근데 패션은 지금이랑 그렇게 많이 다르진 그 시대적인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 막 드는 옷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고증이 되게 잘 돼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엘리오의 백팩 기억나세요? 약간 네, 노란색과 네. 하늘색이 네. 이렇게 섞여 있는 그 브랜드의 그 가방이 실제로 그 해에 학생들이 많이 메고 다니던 가방이래요.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고증을 다 하고 라코스테도 계속 요즘에도 뭐 셔츠. 많이 입고 많이 신는 뭐 그런 소품들, 의상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아 좋아요. 정말 예뻐요 옷이.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계속 이 자연스러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분명 영화 안에 시각적으로 혹은 영상적으로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미술팀이 따로 필요한 거고 의상팀이 따로 필요한 거잖아요. 인위적인 느낌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는지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입던 옷이라서 좀 더 그랬을 수도 그랬을 있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루카 감독이 정말 전 신미안이 있고 전작들 비거 스플래시나 아이 엠 러브 둘 다 틸다 스윈튼이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여성들이 주인공이니까 여성의 옷이 나오는데 정말 근데 이제 명품 브랜드랑 콜라보도 하고요. 제 옷 보는 재미가 있죠.